네, 출발사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함께 이 시럽을 짜주실 분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종걸 전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도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성모입니다. 네, 김근진 전 의원도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자 바로 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지금 뭐 국민 분노가 높아지고 있고 저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 빨리 이번 임시회기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이런 관련 법안들이 전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높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종걸 전 의원님. 예, 국회는 이제 회기 불계속 원칙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4년의 회기 동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일단 자동 폐기가 됩니다. 네, 자동 폐기되죠. 보면 예, 아동학대법이 항상 문제가 되고 지금 벌써 여기 구성되어 있는 분들 보면요, 정말 줄지 않습니다. 해마다 4만 건 예.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학대 행위자의 약 한 75% 정도가 부모라는 점이 예. 매일 계속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법도 이렇게 그렇게 약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러나 일반 예방 효과가 적고 그래서 저는 이번 아동학대법이 이번에 정인이의 그 미안한 이 행동이 정말 양부모에게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보고 예. 여러 가지 복지 역사가 오래된 나라를 보면은 1차적 아동 의무를 국가가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출산율도 높아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입양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법안 학대에 대한 형량만 한두 번 올려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입양 절차를 좀 신고제로 한다든지 예. 그룹품 제도를 좀 더 현실화시킨다든지 예. 이런 것과 함께 요번에는 아동학대법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형량도 좀 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만약에 이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만약에 통과됐다면 폐기되지 않았다면 이번 같은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은 됐겠지만 현장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시는 대로 일 생길 때마다 우리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건 나고 나면 부랴부랴 관심 갖고 법안 주로 이제 형량 높이는 거잖아요. 처벌 강화하는 쪽으로 하다가 시간 지나면 허지부지 됐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 없도록 하겠다는 게 다 지금 여러 사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기억만 하더라도 경남 창녕에서 그때 학대 사건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린애가 여행용 가방에서 숨진 경우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대통령 지시도 있었고 장관회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정치권이 좀 무력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현장에서 왜 안 되냐 이 다 답을 못 주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현장을 하면 제가 볼 땐 여기서는 경찰하고 구청, 행정 다닐 텐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학대 의심 신고를 이번에 정인 양이 지인들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 심지어는 소아과 의사가 3번이나 학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결국 다 무혐의 또는 내사종기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아이와 학대하는 부모와 아이를 분리시키겠다는 그런 조항도 있을 텐데 왜 정인이는 계속 정인 양은 그 양부모한테 붙어 있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장 저는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저 신고라고 해요. 신고. 그 사회적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남의 집 일로 보잖아요.
남의 집, 그렇게 주변에서 좀 저 집 이상하다, 저 집 애가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남의 집 일인데 신경 쓰기 또 이상하게 관계가 이상해질까 봐서 신고를 꺼린다고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거는 방관하는 게 범죄다, 공범이다. 아동 학대는 범죄다 해서 신고를 적극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신고하고 나면 경찰에서 그 다음은 알아서 증거를 찾고 있게 해야 되는데 신고한 사람에게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꺼리게 되고 이런 저는 가장 이번에 현실적으로 주민 신고에 대한 의식 제고를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의식 제고를 통해서 신고도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도 잘 해야 한다. 수사 능력도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다 근데 또 결국은 이제 인력과 또 직결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산도 직결돼 있고요. 인력 예산을 뒷받침하는 게 국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고.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전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 뭐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얘기고요. 이제 국회가 조금 입법 개정이나 입법 보완에 서툴렀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를 했던 저희들로서 이제 반성하고 이제 사과해야 될 대목이고요. 근데 이번 정인이 건은 사실은 법보다는 지금 현장의 경찰이나 공무원들 잘못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3번 신고가 됐는데 왜 경찰은 3번이나 이렇게 놔주고 4번째 죽으니까 이제 그때서 이걸 했냐 이제 이 문제인데 경찰 내부에서도 철저한 감찰을 해서 이제 담당 형사들이나 이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경찰이 전문적인 안목과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아동 학대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어떤 의료적인 관점 또 아동에 대한 어떤 이런 아동 학대에 대한 의료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찰관 내지는 어떤 의사들이 현장에서 채용돼서 그래서 아마 서울 경찰청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좀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각 구청 또는 각 경찰서에 무슨 여성 청소년계에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서울경찰청 안에 아예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정말 전문가를 최소한 10분이라도 두어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하면 전문성이 좀 높아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단초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올 3월부터는 이제 2번 이상 신고되면 이게 즉시 분리 조치하는 내용으로 이제 규정이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장 경찰관들 좀 더 노력하시고 좀 더 정신 차리고 일하셔야 될 것 같고 전문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 핵심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요. 이건 다음 주제로 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가 악을 방치하고 키웠다 이런 얘기했고 청년의힘 이제 국민의힘의 당내 당이죠. 그 청년의힘 당에서는 경찰청장 사퇴하라, 경찰 개혁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책임론으로 번져가는 상황, 이 상황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종걸 전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이종걸 전 의원님. 경찰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그 업무를 넓혀가면서 청소년 보호 그 전문성이 꽤 높아요. 그 검찰에 비해서 오히려 그런 분야는 여러 사람이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수사 방식으로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사실 경찰이 최근에 이제 각 시와 같이 한꺼번에 이런 조사 업무나 범죄 예방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가정 문제까지 많이 이제 많이 이렇게 접근이 되어 가고 있죠. 치매 노인들 이제 잃어버렸을 때 찾아주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또 부부간에 뭐 이렇게 분란이 있거나 폭행이 있을 때 직접 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동 문제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거는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예방 업무부터 일습으로 시스템 수사를 조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요. 근데 어떤 간에 이 경찰이 이번 그 아동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그 부모가 거의 사실은 뭐
정신과적인 그 문제, 그래서 나중에 처우에 있어서도 이건 그냥 형사처벌뿐 아니고 이후에 범죄를 다시 재범으로 이끌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이제 신체적 조치나 그런 정신 질환의 어떤 문제까지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종합적인 그런 형사 정책적 문제들을 그 경찰이 이건 어떤 방식으로 처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이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찰과 검찰의 그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방치하고 또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비난이 든다면 여러 가지 개혁 과제에 있어서 굉장히 적신호를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한번 확대되는 것도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신성원 전 의원님께서는 아까 경찰 얘기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방치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말을 했다면 그건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현장을 중요하시는 경찰의 책임이나 책임도 중요한 수사 능력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정인양 사건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양의 몸에 멍이 있는 걸 보고 신고했다는 부분 또 정인양을 혼자 차 안에 오랫동안 놔둔 걸 보고 이웃 주민이 또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느냐, 내사정지를 했느냐, 양부모 변명만 듣고 안 한 거잖아요. 또 심지어 소아과 의사가 입안에 상처를 보고 112 신고를 했는데 그것도 양부모 변명만 듣고 이렇게 처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3번에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3번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3번 조사한 경찰관이 같은 경찰서 안에서 같은 계에 있으면서 조사관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그 내용만 좀 알았더라면 이 집 정말 이상하네라고 좀 파고들었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걸 저는 경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각 경찰서마다 아시는 대로 여성 청소년계가 다 있어요. 과도 있고 이런 전담하는 경찰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여기는 표 안 나는 사건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요.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안 갈락할 때고 다시 말하면 비인기과가 돼 있을 겁니다. 아무리 제 짐작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는 일할 맛도 안 나고 그렇게 주변을 다니면서 탐문하거나 추적하거나 할 엄두를 의욕이 안 생긴다면 이거는 사실 서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경찰 지휘관들이 해줘야 하는 역할인데 그걸 등한했다는 거 하나 지적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행정하고 경찰의 협조 문제인데 지역 사정을 가장 잘하는 게 어쨌든 구청, 동사무소, 행정 쪽이에요. 그리고 인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 문제가 있다더라는 것도 사회복지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 이것을 경찰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이런 체계가 안 갖춰졌다. 이런 점을 앞으로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또 하나는 경찰에 자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앞으로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올해부터 분리가 되면 이 자치경찰이 이런 점을 다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 경찰에 정말 새로운 접근, 인권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런 소수계층의 집안 가정 내 폭력 다시 말하면은 부부 간에 그리고 자식과 부모 간에 존속, 비속, 폭행 이런 게 앞으로 각종 많이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있는 경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 대목을 꼭 경찰 수뇌부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윤희 전 의원께서 혹시 보강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아까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신성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인력 강화해야 되고 전담 부서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게 근데 지금 보면 동부구치소 문제도 사실은 이게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차관 혹은 지금 청장이죠. 교정청장이 아마 교정청장도 사퇴를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사실은 이거는 그냥 실수라고 보기에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냥 맥락은 이게 거의
이 가해자 쪽 부모하고 현장의 경찰들하고 유착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친다면 사실은 이건 경찰청장이 경찰청장 본인으로서는 일을 잘하고 싶고 엄정하게 어떻게 보면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싶었겠으나 예. 결과적으로 그 아들 지휘 감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저는 정무적인 책임을 질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좀 이 고위공직자들 좀 이렇게 반성하시고요. 이 부처에서 해야 될 일 본연의 임무 좀 똑바로들 하시기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진욱 박범계 후보자, 공수처장 후보자와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곧 열리겠는데, 이제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본인 소유 토지, 배우자 뭐 부동산 관련해서 뭐 누락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큽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심지어 측근 비리, 또 뭐 패스트트랙 그 사건 형사 재판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인사청문회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까? 먼저 이종걸 전 의원님. 예. 좀 더 그래. 예, 예. 네. 예, 좀 이제 7살 때부터 이제 지분을 취득한 것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누락한 것을 본인은 네. 이제 보좌관의 이제 실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의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로서는 이제 좀 공색한 변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변명이다. 예. 액수도 작고 그리고 또 그게 뭐 그 집안의 모든 선산화돼 있는 것 땅에 고향의 땅에 이제 일부인 것이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누락한 그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관리 잘못으로 그야말로 재산 신고 그 과정에서의 그 이제 부주의 뭐 이런 것들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패스트트랙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은 뭐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그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여야를 균형적으로 한번 이렇게 기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농후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수사나 조사의 과정에서도 무능함이 아주 눈에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거의 뭐 재판부에서도 이런 걸 어떻게 기소했나 할 정도의 그러니까 뭐 거의 사실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기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해소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는 건데 밀 수도 없는 조건에 이렇게 몸을 밀 수도 없는 조건의 사정인데 그걸 어떻게 기소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뭐 1심 재판 과정에서 아마 무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죠. 뭐 그런 것에 이제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지금 공직 후보자들에게 나온 그 3, 4대 비리 있지 않습니까? 뭐 주소 이전, 위장전이 또 뭐 무슨 이제 그런 뭐 부동산 서류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진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별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의 경우에서는 어떤 다른 방향이 나오지 않은 한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데스노트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인사청문회 어떤 분위기로 볼 때 큰 문제 없이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다. 신상문 주변께서는 지금 야당 쪽에서 제기한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뭐 재산 누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폭행 관련 또는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 이것들이 온당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영동의 그 땅 부분도 뭐 선산이라는 부분하고 뭐 7살 때 받았는데 그 자기들 조상 묘 있는 부분인데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배우자 부인이 친정 어머니한테 정려 받았다는 부분도 그렇게 뭐
어떻게 의도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 네네. 그래서 오히려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왜 민주당의 법사위 간 사실이 5년 전의 일이잖아요. 2016년에. 예. 그때 사법시험을 없애느냐 마느냐 갖고 심사를 하고 있던 이때 예. 고시 준비생들이 면담하러 왜 박범계 당시 그 의원의 오피스텔을 갔더니만 네네. 거기서 괜히 멱살 잡히고 폭언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라리 지금 이제 박범계 후보는 오히려 내가 맞을 뻔했다 뭐 이런 취지던데 네. 제가 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오히려 그때 현장에 있었던 고시생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박범계 후보자의 말이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이건 사실은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갔을 테고 정인도 있을 테고 이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박범계 후보자의 말보다는 오히려 저 여러 명이 있었다는 그 고시생들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박범계 후보자가 거짓말했다면 이거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라고 보는 거고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야당 저도 소속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되는데 큰 문제 없을 것이다.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이래 봅니다. 예, 김현진 의원께서는 뭐 지금 야당에서는 뭐 낙마시키겠다 벼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될 거다 안 될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예. 근데 박범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비리라고 문제라고 적시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는데 예. 저는 근원적으로 이게 이제 특정 정당 소속의 의원이든 아니든 이런 분을 장관으로 특히 이제 수사와 사법에 관련된 이 주관부서의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 부분을 다들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아니 박범계 장관 지금 뭐 한 1년 반 정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까지 하시다가 이제 임기가 종료하고 아마 퇴임을 하실 거고 그러면 다음번 22대 국회의원으로 또 민주당으로 이게 출마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정파성이 있는데 정파성이 있는 분이 이게 사법에 관해서 이 법무행정 사법에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는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저는 사건에 대한 개입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좀 부적절하지 않냐. 그게 근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고요. 예.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들이 다들 이제 대통령도 정파성이 있지만 그래도 공정한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으로 잘 임명을 안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들어와서 깨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 박범계 장관 이후부터라도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원래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제 박범계 지금 후보자의 어떤 소양이라든지 또 정파성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대통령이 이제 두 후보자 임명 강행할 가능성도 지금 뭐 당연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26번째 이제 야당 동의 없이 채택 강행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물론 뭐 청문회가 이게 뭐 임명무실한 거 아니냐, 유식행위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김현진 전 의원께서 좀 의견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독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한 이후에 이런 경향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보면. 예. 그래서 이거는 전국 전체를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님의 어떻게 보면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세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드릴 수는 없다. 예. 그리고 그 점은 나중에 이제 국민들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뭐랄까 이제 투표 표심을 결정하는 일정한 요소로 작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뭐랄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이런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문회 부분은 뭐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또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한번 좀 문헌해 볼 이런 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고 예.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가급적이면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의 문제니까 대통령께서도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선범 의원께서는 이 인사청문회 존재 의미
존재 어떻다고 보십니까? 존재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 정도 들어와서 마신 대로 뭐 26번째라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은 청문회는 일종의 그냥 통과 의뢰가 아니라 이제 요식 행위다. 그냥 지나친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뭐 박범계 후보자나 김진우 후보자도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인데 예. 그게 새로운 현실 정말 국민이 크게 붕괴할 만한 사안이 안 나오면 설마 또 나오더라도 하는 거는 이 정도이니까 이미 형해와 그러니까 모양만 남은 거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라는 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진애 의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고요. 정말 이게 뭐 이게 근데 지금 와서 고칠까? 다시 말하면은 국회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거다라고 또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더 이상 붙일 말이 없는 거거든.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과연 앞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 과정이라는 이런 형사사법 정의를 얼마나 실현할 만한 인물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좀 개인적으로 봐서는 큰 무리는 없는 사람인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련의 흐름을 과연 얼마나 끊어내고 새롭게 추미애 장관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형태로 추미애 장관이 흔들어 놓은 검찰 법무부 관계라든지 그 법무 행정을 어떻게 다독거릴지에 대해서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정치인 출신 박범계 장관의 후보의 숙명이다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종걸 전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격과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법무부 장관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 그 판단은 이제 대통령과 그것을 판단하는 여러 주변 그 시스템에서 이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이제 정책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는 장관 인사청문회하고 기타 다른 그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인사청문회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총리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결을 하게 돼 있지만 이 장관의 경우에는 의결 사항은 아니고요. 의결을 하더라도 그것이 부결이나 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장관 인사청문으로서 이런 정도의 경우에도 공적 데스노트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논리적으로 어떤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상 이거는 통과될 수밖에 없는 사안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답정너적으로 그냥 무조건 다 틀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입장에서도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 이 의결권이 없는 인사청문인 장관 인사청문도 이 인사청문 때문에 아주 그 다른 기능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는 할 필요가 있는 분의 경우에도 인사청문이 통과되지 않을 그런 위험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인사청문은 상당히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상당히 정착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점도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청문 제도에 아주 엄한 인사청문 제도에 별 문제 없이 이번의 과정에는 통과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래도 이번에 선택과 그 결정 과정에서 좀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야당에서 해주시는 것이 인사청문회 전반적인 제도를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 옳은 태도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가 꺼낸 이 사면 이 관련해서 이제 이 대표는 이거 언젠가는 꼭 건의하겠다 꺾지 않는 모양이고요. 근데 야당에서는 뭐 이 발언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히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를테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사면 이거 뭐 해야겠다 이렇게 할 거라고 보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요. 먼저 이종걸 전 의원님.
예, 뭐 이낙연 대표도 지금 이게 사면이 조건이 무르익었다라고 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당대표로서 국민적 어떤 통합형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이기에는 아주 좋은 이슈이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단 문제 제기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당에서는 반대를 하시겠죠. 그리고 그 반대를 어느 정도 이제 이 논의 속에 집어넣으면서 다음번에 행보를 저는 이 사면 문제에 관해서 고민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면 문제를 당대표가 꺼내지 않는 그런 바보는 없거든요. 논의적으로 휘발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한 번쯤은 뭐 의논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전에는 지금 짧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정성과 충정의 모습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1라운드에 할 일을 했다. 대표의 그 제기는 저는 꽤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게 국민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상문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해야 되죠. 말을 바꾸면 모든 국민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사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4년 가까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고 부전직 대통령이 죄의 크기를 떠나서 적어도 한 사람은 3년 10개월 4년 다 되고 한 사람은 또 3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그런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면은 필요한데 이낙연 대표가 말씀을 용기 있게 꺼냈는데 그걸 당 내에서 당대표 말도 전혀 안 먹히고 강성 지지자들이 당신 책임져라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현재 민주당이 오히려 분열상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안타깝고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 권한이에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정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결정하셔야 된다. 자,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하십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층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이 사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쾌한 기분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상황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5월에 새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에 그 중간쯤 되는 시간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 안 하든 가부간의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 내년 대선 3월 이전까지는 이 논의가 굳이 불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매관매직성 뇌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게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국격 문제를 떠나서 사면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생각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근본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걸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잠시 뒤 4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4부 시작합니다. 지난 4일 우리 국적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영유당했죠. 자,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은건님, 일단 이란에서는 해양 오염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믿을 만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란이 어제 공식적으로 한국 케미오 나포이어를 환경 규제 위반이라고 발표했죠. 나포를 직접 수행한 이란 혁명 수비대도 이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고 해당 선박의 나포는 호르무즈주 검찰과 이란 해양항만청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사법당국에 의해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해당 선박은 해양 오염에 대한 조사라는 이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죠. 그런데 저희 선사 측은 납포된 선박은 유조선이 아니라 석유 화학제품 운반선이었고 이를 주 이란 대사관, 이란 해경,
이란 해양수산부하고도 공유했다면서 이제 환경 오염을 이유로 납포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관계는 더 확인돼야 되겠지만 좀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이란 측도 공해상에서 납포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고 또 이 문제가 국제법에 의해서 또 다뤄져야 된다는 것도 이란은 인지하고 있는 점에서 저희가 그만큼 대화할 창구가 상당히 공개적이고 명확한 상태라는 것이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란에서 억류했다는 이유 부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란 그 정부 대변인이 뭐 한국 정부가 뭐 7조 한 6천억인가요? 우리 돈으로 거의 인질로 달러죠. 예, 그 정도. 이거 인질로 잡고 했다 이런 오히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뭐 아무래도 그 한국이 하신 줘야 될 그 자금이 동결돼서 이거 뭐 달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주 표면적인 이유죠. 근데 이 사안이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 동결 원인이 한국과 이란과의 그 간의 양자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끼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보통 탈냉전 이후에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경제 제재를 하나의 수단으로 그 적대국과 적성국의 행동 변화를 강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의 재무부의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뭐 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미국은 그 자신들이 선정한 그 테러 지원국이나 이런 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이 그 설정한 그런 그 미국 그 위협 단체들한테는 이제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데요. 이럴 때 만약에 경제 제재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그 경제 제재 그 위반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단체와 거래를 했던 때 밝혀지면 미국의 기업이나 미국의 은행과의 그 거래를 모조리 막는 그런 강력한 통제 수단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은행이나 우리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 은행에서 이란에 대한 송금을 지금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이란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분명한데 이란 측도 우리가 잔금을 못 치르는 이유가 단순히 양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그 미국이 추동하는 경제 제재 레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걸 했다는 점은 조금 이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사안을 접근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그 말씀하신 거랑 뭐 이어지는 맥락일 수 있겠는데 즉 이란도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동결 자금으로 백신 구매 사용하는 방안을 우리 한국 정부와 뭐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미국 정도 승인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게 진전이 안 될까요? 뭐 저희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이 동결 자산 문제 때문에 다음 주에 이란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죠. 10일에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여태까지 동결된 자금을 풀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그 패키지를 가지고 갔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동 국가 중에서 이란의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120만 명 정도 되고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란 입장에선 이 코로나 백신 구매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경제 위기 때문에 하드 커런시, 그러니까 그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거를 만약에 백신 구매 연동해서 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돈이 이란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인도적인 백신 구입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사용될 수 있게 풀어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금을 자기가 받아야 될 자금을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너는 이 비용을 이 물품 사용하는데 사용돼 이렇게 규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 측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 코로나 문제보다는 다른 경제 문제 때문에 이 돈을 빨리 시장에 풀어야 되는데 더 한 가지 그 하나의 그 제한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 이번 나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란이 지금
추구하는 원하는 목적 이게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층위로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한번 보자면 이제 저희가 하나는 이제 저희가 갖고 지금 이란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그 동결 자금에 대한 협상력 강화 측면도 바라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압박함으로써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한 그 협상 강화 카드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란의 보수표 결집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그 까셈 술레이마니 지금 혁명 수비대 수장이 미국의 이라크에서 사살된 1주년 다가오는 해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모센 파리자데라고 하는 이란 원자력 에너지 기구, 원자력청이라고도 하는데 그 수장이 또 암살이 됐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강경한 조치를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 이제 자신들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난제를 타파하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 보수표 결집 및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호르무즈 그 해양 방위 그 작전 수행을 때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을 때 이란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못 하고 있었는데 또 지금 이런 식으로 나름 한국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우리가 짚을 건 짚고 넘어간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선전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층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관계 층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어찌됐건 이 자금 동결이나 모든 이란이 겪는 어려움은 미국의 경제 제재, 미국의 압박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은 미국은 조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데 다 밝혀진 대로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 그 JCPOA 이란과 협력을 합의를 맺었던 그 인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 대화를 나눌 것이고 새로운 이란 핵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간을 보는 행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70억 달러의 그 자금이 풀리려면 미국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재무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정도 그린라이트를 줘야 하는데 만약에 이 동결 문제도 풀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란 측 입장에서는 저강도로 한번 찔러보고 진짜 미국의 미국이 실제 자신들과 핵 협상에 다시 나설 그런 진정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바로미터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세 가지 층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층위에서 이란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한 것 아닌가 판단하고요. 자, 이란이 보면 우리 강남에도 강남대로에 그 테헤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년대 중반에 생겼죠, 아마. 근데 이럴 정도로 이란과 우리나라 외교적으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의 현재 그 외교부의 그 외교 라인이 현 상황 대응 능력이 이거를 어떻게 잘 다루고 그래서 빨리 석방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끌어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우리 외교부 특히 이란 관련해서 외교부의 그 능력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란 선박이 전복됐을 때 우리 해군이 가서 도와준 경력도 있고 우리 외교부에서는 계속 그 정부 차원에서 정부 대 정부와의 관계 개선은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전체적인 저희 외교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상과 여러 가지 민간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겁니다. 미국과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 저희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율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게 가장 큰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낙관적으로 좀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란 측도 이게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납포된 것도 인정하고 예. 이게 과거 케이스 영국 작년 7월에 벌어진 영국 유조선 납포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때는 이란 측에서는 자신네들의 영해를 침범했고 이거는 안보 이슈다 해서 붙잡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 문제는 좀 다퉈야 될 사항이 명확하고 다퉈야 할 대상이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해서 처리한다면 그렇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본의 교섭대표단 반장이 고경석 아프리카 중동 국장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제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네,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여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스포츠의 모든 것을 작고 굵게 알아보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코너. 조은주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추운 아침 출근길인데 손흥민 선수의 화끈한 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니의 쏜모닝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토트넘 손흥민 선수 오늘 새벽 리그컵 대회죠. 카라바오컵 4강에서 네. 2부 리그 브렌트퍼드 상대로 시원한 골폭죽 쏘면서 팀의 결승 진출 이끌었습니다. 예. 팀이 1대0으로 앞서던 그렇지만 엎치락뒤치락 골도 내줬다가 비디오 판독으로 취소되고 이런 불안한 리드였던 후반 25분 은돔벨레가 찔러준 심투 패스를 손흥민이 역시 전력 질주에서 강력한 빨랫줄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예. 골 장면 보시면 수비수 3명 사이를 혼자 뚫고 들어가가지고요. 터치 2번 만에 골키퍼와 1대1 만들고 골금을 위쪽을 찌르는 엄청 시원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토트넘은 이 쐐기골로 2대0으로 이기고 6년 만에 대회 결승에 올랐고요. 유독 사실 우승복이 없는 팀이거든요, 토트넘이. 근데 네. 이 대회 정상에 오른다면 프리미어리그와 FA컵, 유럽 클럽 대항전 같은 모든 대회 통틀어서 2007년, 2008년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첫 번째 트로피를 들게 됩니다. 예. 프로에서 우승한 적이 없는 우리 손흥민 선수도 별 하나 달 수 있을까 참 설레는데 모리뉴 감독이 사실 2년차 때는 거의 우승컵을 들었던 검증된 감독이니까 좀 기대가 큽니다. 결승전 누구랑 만나냐 중요하겠죠. 내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 맨체스터 시티 경기의 승자와 만나고요. 결승전은 4월에 열립니다. 둘 다 맨체스터, 알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티. 경기 자체가 재밌겠습니다. 하여튼 자, 손흥민 선수, 그러면 이렇게 그야말로 황금기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오늘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100골. 사실 새해 첫 경기 프리미어리그 리즈전에서 이제 개인 통산 토트넘 100골 딱 채웠고요. 오늘 새해 두 번째 경기에서는 유럽 무대 통산 150골을 채웠습니다. 토트넘 오기 전에 독일에서 뛰면서 49골 넣었다는 얘기인데 프로 데뷔팀인 함부르크에서 20골, 또 레버쿠젠에서 29골을 거쳐서 토트넘에서 이제 101골이 된 거잖아요. 유럽 무대 419경기에서 150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공격 포인트도 16골에 도움 8개입니다. 2021년의 손흥민 이렇게 발끝이 뜨거운데 조금 우려되는 소식도 있어요. 네,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3차 봉쇄 조치 내렸는데 일단 프리미어리그는 무관중으로 강행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리그 확진자가 시즌 최다인 40명이나 나왔습니다. 리그 사무국이 이제 구단 선수랑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주 진단 검사를 하는데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주일 동안 40명이 나온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사실 박싱데이 때 킥오프 3시간 전에 풀럼전이 연기됐던 기억이 있었는데 선수들 건강과 안전 또 확진자들 열흘간 자가격리해야 되고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정상적인 리그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는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리그 강행하면 안 된다, 몰시 중단하자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빨리 백신 접종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게요. 네. 자, 프로농구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허쉬 형제 천하. 허쉬 하면 아무래도 허재 감독 아닙니까? 네. 그 얘기죠? 농구 대통령. 농구 대통령이자 이제는 사실 예능인으로 더 익숙한 분들 많을 텐데 허재 감독의 아들 허운 형제가 참 잘 나간다, 인기몰이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한 프로농구 올스타전 투표에서 차남이죠. KT의 가드 허운 선수가 팬투표 1위에 올랐습니다. 2년 연속입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MVP에 뽑혔던 허훈은 올해도 어시스트 평균 7.5개로 1위고요. 예. 지난 3일 경기에서는 20점 15어시스트로 정말 펄펄 날았습니다. 여기도 뭐 손흥민 선수 못지않게 전성기다 싶은데요. 예. 올스타전 투표 2위는 형입니다. 허재 감독의 장남 BB의 허웅 선수인데 허웅은 동생이 프로 입단하기 전인 2016-17 또 16-17 시즌에 7-18 시즌에 2년 연속 올스타전 투표 1위를 했던 원주의 아이돌인데요. 상무로 군복무 다녀와서도 여전한 인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에서 올스타전 투표 1, 2위를 형제가 한 것은 허씨 형제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 허재 감독 흐뭇할 것 같아요. 근데 연말에 허 감독이 올해의 농구 선수에 뽑혔던 허훈, 아들 허훈을 대신해서 시상식에 상 받으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들은 아직 날 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다소 냉정한 평가를 했었는데 속으로는 사실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이번 올스타전이 열리지 못해요. 역시 코로나 방역 지침이나 선수단 안전 이런 거 고려해서 경기는 안 하고 대신 뭐 팬들과 소통하는 비대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팬들은 이걸로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사전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도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